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인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게 다른 사람 실수에는 좀 관대한 편인데 왜 유독 나 자신에게는 이렇게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 문효한 씨 책 있잖아요.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그 책 내용이 좋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복잡한 자기 비난의 뿌리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랑 좀 더 다정하게, 그렇게 관계 맺을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네요. 어쩌면 정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걸 뭐 2차 가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스스로에게 가하는 거죠. 이번 탐구를 통해서 그런 패턴을 좀 알아차리고 나를 좀 더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 안을 방법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진짜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왜 우리는 자신을 싫어하거나 어떨 땐 미워하기까지 할까요? 누가 칭찬해주면 아유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막 이러잖아요. 네, 흔하죠.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그게 그냥 겸손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음. 스스로의 좋은 점, 잘한 점, 이런 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칭찬에 인색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건강한 자존감 부족이랑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자존감 부족이랑요? 네.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자기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성공도 뭐랄까 시기심 없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칭찬해 줄 수 있게 돼요. 아하. 이게 바로 자기 친절, 그러니까 셀프 카인드니스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죠. 나에게 친절해야 남에게도 진짜 친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많은 괴로움이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뒤에 스스로를 막 책망하고 공격하는 거. 네네. 그 2차 가해. 거기서 많이 온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특히 뭐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트라우마 같은 거 겪고 나서 아,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과거의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경우요. 맞아요. 정말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죠. 진짜 뮤비우스의 띠 같아요. 벗어나기 힘든 고통이죠. 그럼 이런 자기 공격성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어린 시절 경험, 특히 희생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환경, 이걸 좀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런 욕구나 기대를 자녀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아, 자녀를 통해서요? 네. 그럼 자녀는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자기 진짜 감정이나 욕구는 막 억누르면서 살거나 아니면 아예 정반대로 부모 기대에 막 강하게 반항하면서 소위 문제아처럼 되기도 하죠. 양극단으로 가는군요. 네.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 삶의 주체로서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동시에 숨막히는 압박감, 때로는 막 분노까지 느끼고 그런 복잡한 내면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빈센트 펠리티 박사 연구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동기 부정적 경험 ACE 연구요. 이게 결과가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조사 대상의 67%가 최소 한 가지 이상 부정적 경험을 했고, 네 가지 이상 경험한 사람은 성인 돼서 심장병이나 암 발병 위험이 2배, 만성 폐질환 위험은 3.5배나 높았다고. 네, 정말 심각한 결과죠. 이게 그냥 힘든 어린 시절 보냈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통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경험들이 개인의 심리에 어떤 흔적을 남기냐는 건데요. 바로 신경증적 죄책감, 뉴로틱 guilt라고 하는 걸 발달시킨다는 점이에요. 신경증적 죄책감. 그게 정확히 뭔가요? 이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객관적인 상황이나 다른 요인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문제다.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성이에요. 내 탓하기가 그냥 습관처럼 굳어지는 거죠. 아,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쳐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즉 자기 조절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경험이 평생에 걸쳐서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에 대한 뭐랄까 청사진을 그리는 셈이죠. 듣고 보니까 진짜 일상에서도 그런 말 자주 하는 분들 떠올라요. 저는 뭘 해도 안 돼요. 제가 그렇죠 뭐. 저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말들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자료에서 이런 행동을 바다새 새끼 비유했던 거 기억나세요? 포식자 앞에서 몸멈추려서 작고 약하게 보여서 보호받으려는 생존 본능 같다고. 이 분석이 참 날카롭다고 느꼈어요. 그 비유가 핵심을 잘 짚고 있어요.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여러 심리적인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마음. 셋째는 아예 미리 기대치를 낮춰서 혹시 실패해도 비난을 피하거나 책임을 좀 덜 지려는 약간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군요. 근데 그게 또 의도랑 다르게 작동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그게 함정이죠. 계속 자기 비하만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도 솔직히 지치잖아요. 심하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대우 받아도 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서 관계가 나빠지거나 진짜 함부로 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 또 거봐, 내 생각에 맞았어. 나는 역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예언을 실현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네요. 네. 자신을 보호하려던 전략이 오히려 자신을 더 고립시키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정반대로 보이는 행동 있잖아요. 막 습관적으로 잘난 척하고 자기를 과장되게 부풀리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불안감, 낮은 자존감을 감추려는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든 아니면 막 높이든 그 밑바닥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깊은 불안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표현 방식만 다르지 뿌리는 같을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군요. 맞습니다. 뭐 인간관계든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든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상당 부분은 결국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와요. 특히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하고 지금 여기 있는 현실의 나, 이 사이의 불일치, 이걸 자기 불일치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숙명일지도 몰라요. 숙명이라. 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둘 사이의 간격을 현실적으로 보고 그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수용하면서 조율해 나가거든요. 근데 깊은 트라우마나 신경증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너무 비현실적인 이상에 막 절대적으로 집착하거나 아니면 아예 모든 이상을 포기하고 나는 어차피 안 돼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 상처받은 마음이 세상을 보는 방식 3P 플러스 1F 모델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개인화, 일반화, 영속화, 그리고 융합.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했다고 쳐보죠. 이때 상처받은 마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또 일을 망쳤구나. 역시 나는 능력이 없어. 이게 개인화예요.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형편없어. 내 인생은 그냥 실패작이야.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삶 전체로 확대해요. 이게 일반화고요. 아, 너무 극단적으로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럴 거고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문제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는 게 영속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융합인데요.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 뭐 수치심이나 절망감 같은 거요. 이걸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로 그냥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이 그냥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네, 즉 나는 수치심을 느낀다 이게 아니라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감정이 곧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숨 막히네요. 그 굴레에 한번 갇히면 정말 빠져나오기 어렵겠는데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자기 비난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자기 돌봄, 셀프 케어하고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 이걸 핵심 해법으로 얘기하던데요. 네, 핵심적인 전환은 바로 이거예요. 요구하기를 멈추고 돌보기를 시작하는 것. 요구를 멈추고 돌보기를 시작한다. 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완벽한 이상을 강요하고 막 채찍질하는 대신에 지금 여기 있는 부족하고 상처받기 쉬운 현실의 나에게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보내는 것,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기 연민을 실천하고 마음 챙김 훈련하고 또 친절하게 자기 대화를 하는 연습 같은 게 있죠. 자기 연민이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최고의 공감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좀 와닿았어요. 그냥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
자기 동정, 셀프 피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동정은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자기 문제에 빠져서 고립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 연민은 그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 뭔가 행동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아, 행동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만 이런 게 아니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어. 이런 보편적 인간성, 커먼 휴머니티를 깨닫게 해서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돕는다는 점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보편적 인간성이라는 개념이 참 위로가 되네요. 자기 연민을 연습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 뭔가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나랑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어떻게 행동해줄까? 아, 친구라면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거랑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필요한 휴식을 허락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실패했을 때 좌절감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내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군요. 그리고 마음 챙김하고 몸 챙김의 중요성도 나왔잖아요. 특히 현대인들이 생각에 너무 빠져 살아서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조차 못 알아차리는 경우 많다고 이걸 감각 문해력 부족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감각조차 놓치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렇죠. 네, 마음 챙김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확 밀려올 때 그거랑 싸워서 없애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한 걸음 깍 떨어져서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아,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연습이에요. 그냥 지켜보는 거군요. 네, 이걸 그대로 두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흙탕 물든 컵 비유 아시죠? 컵을 계속 흔들면 물은 계속 탁하지만 가만히 내려놓고 기다리면 흙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물은 맑아지잖아요. 네네. 우리 마음도 비슷해요. 머릿속 생각의 소용돌이, 이걸 이야기 회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시 빠져나와서 지금 내 몸이 느끼는 감각, 경험 회로에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나 숨 쉬는 느낌 같은 거요. 아,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끝없는 자기 비판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잠시 멈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현재 단단히 발을 딛게 해주는 뭐랄까, 닷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단 역할이라 좋은 비유네요. 고대 철학자 세네카 조언처럼 하루를 돌아볼 때 너무 엄격한 심판관 말고요. 성장을 돕는 따뜻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친절한 자기대화. 이것도 꾸준히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비판 목소리가 들릴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잠깐, 그거 진짜 사실인가? 하고 그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는 습관도 필요하고요. 네, 맞아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태도에서 벗어나서 작은 진전이라도 꾸준히 인정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들을 알아봐 주는 거군요. 더불어서 밝음에 주목하기라는 관점도 있어요. 원문에서는 밤의 명이 점통, 밝음으로써 점점 통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됐던 부분인데요. 아, 네. 그 부분도 기억나요. 이건 자기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파헤치고 고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질, 강점, 아니면 일상에서 느꼈던 작은 기쁨이나 성취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말해요. 초점을 바꾸는 거네요. 네,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렇게 묻는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지? 나의 어떤 점이 괜찮은 걸까?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이게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방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랭크 리스만 박사의 도움 치료 이론 이것도 좀 의외였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오히려 도움 주는 사람이 치유된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 내 코가 석잔데 누굴 돕냐 이런 생각 들 법도 한데 이게 돌봄의 역설이라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연구 결과들은 꾸준히 이 역설을 뒷받침해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 같은 데서 오래된 멤버가 새로운 멤버를 도울 때 오히려 돕는 사람의 회복률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오, 신기하네요. 네, 뇌과학적으로 봐도 남을 돕는 자발적인 행동을 할 때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돌핀, 옥시토신, 도파민 이런 게 분비돼서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이 증가하는
헬퍼스 하이 현상이 관찰돼요. 헬퍼스 하이. 네. 그러니까 뭐 거창한 봉사활동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식물을 정성껏 돌보는 일, 반려동물에게 애정 주는 일, 주변 사람에게 작은 친절 베푸는 것만으로도 우리 에너지가 채워지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돌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니까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허수아비 훈련이라는 비유는 진짜 재밌으면서도 실용적이었어요. 허수아비 훈련이요? 네, 내 마음밭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이걸 새에 비유해서요. 이 새가 날아와서 앉으려고 할 때 그걸 바로 알아차리고 휙 하고 쫓아내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허수아비처럼. 아, 알아차리고 몰아내는 거군요. 재밌네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휙 스쳐 지나가는지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수적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줄딱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줄탁동시요? 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안에서 껍질을 쪼는 걸 줄, 어미닭이 밖에서 알을 쪼아서 도와주는 걸 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생명이 탄생하듯이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지혜나 잠재력, 뭐 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그에 응답해서 탁, 더 나은 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안과 밖에서 함께 노력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군요. 희망적이네요. 오늘 우리는 왜 스스로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는지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자기 비난의 고리를 끊고 나랑 좀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들, 자기 돌봄, 자기 연민, 마음 챙김, 또 타인과의 연절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봤네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핵심은 결국 스스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면서 비난하는 걸 멈추고 대신 따뜻한 관심, 또 판단 없는 관찰, 그리고 아주 작은 친절한 행동들,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자신과의 관계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진짜 근본이자 시작이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모든 관계는 나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아니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 안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들려오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여전히 막 날카롭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너무 크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괜찮으니까요. 따뜻한 차 한 잔은 스스로에게 대접한다거나 오늘 하루 애쓴 나에게 다정한 격려의 말 한마디 속삭여주는 건 어떨까요? 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 당신 내면에 비판자에게 목소리가 있다면 그 목소리는 어떤 톤,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반대로 당신 내면에 있는 다정하고 지혜로운 친구의 목소리는 어떤 톤과 말투로 당신에게 말을 건넬까요? 아, 비판자와 친구의 목소리. 네, 오늘 남은 하루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